11주차 상담계획 수립과 보고서 작성 요령 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학지사에서 발간한 김용태의 저서 슈퍼비전을 위한 상담 사례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본차시 수업 목표는 내담자의 정보 탐색과 상담 목표 설정, 상담 중기 단계의 내담자 저항 다루기, 저항 행동의 원인, 저항 행동에 대한 상담자의 전략, 상담에서 보는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의 성격, 특징, 문제의 발생 원인과 배경 등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내담자 문제와 관련한 배경 정보들을 바탕으로 상담자는 내담자 사례를 개념화하고 이는 다시 내담자 문제를 상담해 나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담자가 상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탐색은 시작됩니다. 내담자의 표정, 옷차림, 태도 등 비언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합니다. 이어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때 그랬구나, 등과 같은 추임새를 넣으며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 탐색과 관련한 바람직한 질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나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언제 문제가 유발되는가? 증상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상황은 문제와 증상의 발생 빈도와 그로 인한 괴로움의 정도는, 증상을 중지시키거나 사라지게 하는 자극 또는 상황은, 언제 문제가 악화되었으며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어떤 이유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진단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보았는가, 노력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노력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입니다. 한때는 문제로 지각되는 바가 없었으나 현재는 일상생활이나 기능에 문제가 되었다면 문제를 유발한 구체적인 사건이나 곤란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유발한 촉발 요인을 검토해 봄으로써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내담자로부터 얻어야 할 정보는 접수 면접을 통해 확보된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수 면접에서의 정보를 토대로 정보를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내담자로부터 얻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주호소 문제와 역사, 정신건강력, 현재의 생활 상황, 개인력, 교육력, 사회적 상황 등이 있습니다. 상담 목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제시된 바 있지만 여기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한 목표와 상담자가 수립한 목표 두 가지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내담자와 합의하여 상담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원하고 동의하는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호소 문제와 상담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합의한 목표란 결국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의 가치관이나 상담자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담자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목표가 적합하다고 여길 수 있더라도 내담자가 동의하지 않는 목표는 내담자의 상담 동기를 촉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상담자의 가치관이 내담자의 것과 상충할 때는 내담자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내담자가 원하는, 즉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한 상담 목표를 정할 때 주의할 점은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논의를 거쳐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더불어 내담자가 내어놓는 호소 문제는 통상 복합적인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문제가 호소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문제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파악되는 대로 주제나 특성에 따라 위계적으로 혹은 병렬적인 방식으로 분류하여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목표 설정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 이를 목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편 상담자가 수립하는 상담 목표는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작성한 사례 개념화를 기초로 내담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담자가 동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아도 상담자의 전문성에 비추어 내담자를 위한 상담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사례 개념화를 바탕으로 하되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의 성격, 내담자의 지적 수준과 여건,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상담 목표는 내담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상담 계획은 상담자의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상담 계획은 사례 개념화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 개념화와 이에 기초한 개입 전략의 수립은 상담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담자가 지닌 문제, 증상, 적응 수준을 파악해야 하고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내담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파악해야 하며 상담자의 이론적 입장과 특정 기법에 대한 상담자의 숙련도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자가 선호하고 지향하는 이론적 입장에 따라 상담 계획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내담자 문제의 효과적인 변화에 초점을 둔다면 상담 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통찰 수준과 지적 수준이 높고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한 내담자에게는 정신역동적 상담이나 대상관계 치료, 교류분석 상담 등과 같은 통찰 지향적인 상담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둘째, 지적 수준이나 통찰 수준이 낮은 내담자에게는 통찰 지향적인 접근보다는 인간 중심 치료와 같은 지지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통찰력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지적 수준이 낮은 내담자라면 증상의 제거에 주력하는 행동치료나 인지행동치료 등과 같은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즉 내담자의 성격 특성, 현실적인 여건, 호소 문제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 중기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은 내담자가 저항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상담자가 이러한 내담자의 저항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초기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는 중기 단계에서 상담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에서 내담자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 해결하려는 마음과 함께 현재의 미해결 상태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내담자의 경험을 공감과 경청으로 탐색 수용해 가면서 내담자의 문제의 이면에 있는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다소 주도적으로 진행한 상담 초기 단계와는 달리 점차적으로 상담의 책임을 내담자에게 이양하게 되는 중기 단계에서 저항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내담자는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해 왔으나
보다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게 되는 중기 단계에서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원점으로 회귀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합니다. 이는 상담자와 상호작용의 초점이 개인적인 이야기로 옮겨지게 되면 내담자는 불편했던 과거 이야기나 현재의 사건들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항은 상담의 성과를 방해합니다. 사실 저항 반응은 중기 단계뿐만 아니라 상담의 전체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상담자는 특히 내담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중기 단계에서 이러한 저항 반응을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 행동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상담 초기 단계에서의 저항은 내담자가 상담 자체에 대한 거부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자발적 내담자인 청소년들에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대화를 위해 상담자를 자신의 세계로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침묵하거나 졸며 자신 외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담 중기 단계의 저항은 다소 의미와 형태가 다릅니다. 상담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의 욕구가 있지만 문제 해결보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좋을지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침묵이나 졸음 같은 수동적인 방법보다 타인, 즉 가해자나 부모를 비난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청소년들의 저항 행동의 예로 상담 시간에 침묵하기, 상담 시간에 졸기, 하품하거나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주의산만하게 행동하기, 또 자신은 도움받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피상적이고 틀에 박힌 이야기하기, 잘 모르겠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수동적으로 행동하기, 상담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핑계를 대고 출석하지 않기 등으로 나타납니다. 학교 상담에서는 학생 못지않게 학생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상담을 할 때는 그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상담하는 것이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학생의 보호자를 상담할 때 보호자 또한 상담에 저항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저항하는 행동으로는 자신은 도움받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피상적이고 틀에 박힌 이야기하기, 진로나 성적 이야기 등 자녀의 문제점만 나열하는 것, 또한 다른 일과를 핑계대고 자녀를 무단결석시키기, 바쁘다는 핑계로 면담을 회피하거나 전화 상담만 하려 하기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상담자는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기 상담에서 저항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쉽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른바 호출로 인해 반강제로 불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발적으로 찾아온 경우조차도 말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문제를 잘 노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상담을 시작할 때 원활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학생이 상담을 기피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담 초기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책이나 평가를 받는 자리에 불려가면 평소보다 말문이 막히거나 말을 아끼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받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나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 적대적인 위치에서 비판할 것이라고 느낄 때 내담자들은 침묵이나 저항과 같은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의 침묵으로 인해 상담자나 교사는 감정이 상하거나 심지어 권위가 손상되는 듯한 위기감을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상담자나 교사로서의 자신의 견해를 내담자에게 강요하는 훈계와 질문,
대안의 제시와 같은 비효과적인 기법만 사용하게 되고 학생은 점점 더 상담자를 믿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두 사람 간의 대화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상담 분위기가 어수선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어려울 때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가 아닌 낯설고 어색한 교무실 한켠의 상담실은 권위적이고 딱딱한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런 곳에서의 상담은 학생에게 다소 위협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이해해주고 경청해준다고 하더라도 어수선하고 조용하지 않은 상담실 또는 학교에서의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부분을 노출한다는 것은 주저하게 됩니다. 그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학교에서 위클래스가 조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클래스와 같이 아늑한 그런 곳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자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들어주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아무리 대화를 하고 싶어도 상담자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잘못을 지적하려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담자들 중에는 학생의 문제 행동의 동기나 숨겨진 욕구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업무와 관련 지어 조기에 평가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상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학생에게 상담자는 무의식적으로 조급함을 나타내며 학생 내담자는 이러한 상담자의 태도를 부지불식 중에 포착하고 오히려 더 소극적인 자세로 상담에 임하게 됩니다. 문제 행동은 학생의 몫이지만 대화의 중단이나 침묵에 대한 책임은 상담자에게도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내용을 말할 때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내담자들은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는 어느 정도 자신의 행위를 평가하거나 반성합니다. 또한 문제가 클 경우 더 심각한 좌절감이나 죄책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상담자에게 말하기를 주저하는 문제라면 그 문제를 경험하는 학생의 주관적인 심각성은 매우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담자는 문제의 자초지종을 파악하려고 하기보다 공감 기법을 사용하여 내담자를 편안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내담자의 심정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무의식적으로 저항할 때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보이는 행동 중에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지각이나 결석을 자주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불편감이 크거나 학업 동기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겪고 있는 가정 문제, 학업 문제, 교우 문제 등을 스스로가 맞닥뜨리기 어려워 불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은 지각이나 결석, 침묵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어 기지로 부담스러운 상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침묵이나 무관심과 같은 무의식적인 저항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호출 상담일 때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으로 인해 호출된 내담자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호출 상담의 결과는 대부분 날카로운 질문과 지시, 훈계 또는 너는 할 수 있어와 같은 막연한 격려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담자는 이미 학교의 정책이나 훈육에 대해 두려움, 불쾌감, 지루함, 가식적 수긍을 여러 번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는 자발적인 참여보다 수동적인 저항의 형태로 면담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생각에 깊이 잠겨 있거나 자신을 탐색하고 있을 때 상담자의 말 한마디는
내담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민이나 두려움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침묵을 활용할 줄 압니다. 상담자의 깊이 있는 공감 한마디에 내담자가 깊이 고민하는 침묵의 시간을 보낼 때 상담자는 그의 침묵을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항 행동에 대한 상담자의 전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저항 행동을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항은 내담자가 어떤 모험을 감행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반응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가 저항을 인정하고 처리하도록 격려하는 개방적인 상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항은 내담자가 아직도 상담에 참여할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구나라며 상담자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내어놓고 이야기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상담에서 보이는 내담자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의 주된 관심은 내담자의 변화입니다. 내담자는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인해 삶과 세상에 대한 관점이 왜곡되어 인지적 정서적 혼란과 침체에 내몰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거나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는 그의 시도들은 늘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오곤 했으며 한마디로 내담자는 자신의 삶에서 변화를 너무 많이 겪었거나 너무 겪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관점이 변하도록 자극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해줍니다. 내담자는 현재 상황에서 탈출하는데 무력감을 느껴 자신의 행동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는 인지적으로 더 이상 방향을 찾지 못해 결국 낙심하고 우울해지며 상황을 바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결국 희망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담자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만을 갈망하게 되어 상담 목표를 고통의 제거에만 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능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겪는 고통의 감소나 제거보다는 내담자 스스로가 무언가를 얻고 그동안의 타성적인 삶의 패턴을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상담자가 유능한 상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이지만 그의 변화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내담자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상담 중기 전체에서 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인지하고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내담자를 고유한 존재로 존중해야 합니다. 내담자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상담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담자의 고유한 경험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담자의 재능, 강점, 자원과 잠재력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그의 자원과 회복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담자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항은 내담자의 문제가 아니라 상담 관계의 결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한 상담자에게는 저항하지만 다른 상담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는 저항을 상담자,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담자만이 스스로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충고나 논박은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진심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담자는 감정이 존중될 때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내담자로 하여금 만족감과 평화, 자신감, 용기를 갖게 하고
미래의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듭니다. 변화는 삶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진실한 관계는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으므로 내담자의 아주 작은 시도까지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탐색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담자들은 원인을 알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과거의 영향력을 줄이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1주차 2강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